3월 8일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 당시 군이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국방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즉각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겠다고 밝힌 점에 의미로 전혀 터무니없는 폭로는 아닌 듯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65년 4월 당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체결하고 오자 서울에선 대학생은 물론 고등학생까지 가담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이에 서울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군 병력을 출동, 시위대를 제압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던 위수령 발동과 군병력 투입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1970년 대통령령 제17945호로 위수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수령은 계엄령과 유사하지만 국회의 동의 없이 소요 지역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0년 가까이 발동되지 않았던 위수령을 군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 시위 당시 발동을 논의했다는 폭로가 오늘 나왔습니다.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 구옥모 중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 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게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의 주장입니다. 위수령 제15조는 폭력이 수반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해 진압할 수 있다. 제17조는 폭행 등의 현행 범위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관련해서 보수단체들이 날마다 군은 총칼을 들고 나오라는 계엄령 촉구 집회를 열어 내란 선동을 하던 때 군이 실제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탄핵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됐다면 사실상 제2의 5.18이 서울 한가운데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촛불 시위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 사실상 사문화한 위수령 폐지 관련 질의를 한 데 대해 주무부서인 합참법무실은 폐지 의견으로 회신했는데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폐지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사문화된 법인데 대통령도 이미 사문화됐잖아요. 지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아니었어. 국방부는 군 인권센터의 오늘 폭로에 대해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정말 대한민국 여성들 지금까지 어떻게들 살아왔는가 싶을 정도로 연일 메가톤급 성폭력 폭로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요약하면 성폭력 가해자는 물론 묵인, 방조, 악성 댓글까지 강하게 처벌해 성폭력을 근절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 논란처럼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 형법상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 상한선은 징역 5년입니다. 정부는 이 상한선을 징역 10년으로 2배 높이기로 했습니다.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현재 징역 2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간음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권력관계 성폭력 범죄를 은폐하거나 방조한 행위 등도 범죄로 다룰 방침입니다. 관련해서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를 징계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악성 댓글은 IP 추적을 통해 게시자를 찾아내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직접적인 가해자는 물론 이를 은폐 또는 묵인 방조하는 자, 악성 댓글 등으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람들 모두를 성폭력 가해자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고 경찰은 각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에 전담 모니터링 팀을 두고 성범죄 혐의 발견 시 즉각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정부 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 등 12개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 특히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한테 성폭력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오늘 오후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김 변호사님, 일단 어제 추가 폭로가 나왔는데 그 내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일했던 직원이 지난해 1월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피해자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8일 새벽에 안 전 지사가 이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로 와달라라고 요구했고 네. 그 호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2016년에도 2차례 더 성폭행을 당한 바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뭐 이 추가 폭로 때문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오늘 오후 기자회견 돌연 취소하고 입장문이란 걸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 임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는 것이 우선적인 의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빨리 소환해달라는 게 해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지 아니면 죄를 졌으니까 뭐 빨리 처벌해달라는 건지 모호한데 가장 궁금하면서도 이게 재판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뭐 호텔에 같이 있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사람을 어디 호텔로 와라 해서 그 여자가 스스로 피해자가 왔고 그런 상황에서 성폭행이 벌어졌을 경우에도 이런 경우도 뭐 업무상 위력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우선 업무상 위력이라는 것이 그 당시 전화를 받았을 때 갑자기 생기거나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 또는 고용관계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더 복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상급자가 안 전 지사처럼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권위가 있는 자이면 더욱더 이런 위력이 강하게 느껴질 것이고요. 이런 관계에서 지시를 받으면 그게 전화로 지금 호텔로 와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이었어도 업무상 위력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검찰이 속전속결로 안희정 전 지사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뭘 확인하려고 뭘 가져가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건가요? 검찰은 우선 이 피해자가 이곳에서 간음을 당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실제로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가 오피스텔에 드나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CTV 영상을 확보를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물건이나 기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검찰 조사나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안희정 전 지사 처벌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시나요? 안 전 지사가 검찰에 출석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진술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에 맞는 증거가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발견되는지에 따라서 사건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수사를 지켜봐야 어떤 결론을 더 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위헌이라며 대형마트가 제기한 위헌 소원 사건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헌재 앞에선 소상공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형마트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헌재 공개 변론 현장과 위헌 소원의 법적 쟁점, 소상공인들의 기자회견 현장을 정한솔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위헌 소원 대상 법률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 휴업일로 지정됐고 영업시간도 평일과 휴일 모두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조항이라는 것이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의 주장입니다. 대형마트 주장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대형마트를 차별해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의 본질을 침해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입니다. 중소유통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소비자 피해라든가
그 납품업체의 피해, 또 규제로 인한 소비 위축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어서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은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공익을 증대한 반면 유통대기업의 영업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마트 등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위헌 소원을 제기했고 오늘 헌재 공개 변론이 열린 겁니다. 중소상인들과 시민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추라며 대형마트들을 규탄했습니다.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서면 인근 시장과 골목 상권은 다 죽어나가는데 해도 너무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는 순간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 상인들은 여지없이 매출 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생업을 접어야만 했다. 대형마트 입점업체에 대한 본사의 매출 압박 등 갑질과 근로자들의 과도한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실제 설 연휴 직후인 지난 2월 20일 365일 연중무휴를 내건 스타필드 고양점에 입주한 아동복 브랜드 매니저가 점포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스타필드 고양점처럼 영화관 등 이른바 문화시설을 갖춘 복합 쇼핑몰의 경우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법논리만 놓고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위헌 소송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공개 변론까지 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한솔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재용 부회장 뇌물재판을 전산 배당을 통해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조희대 대법관을 지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자신들의 법리가 탄탄하다며 상고심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 3부 소속 대법관들의 면면과 이 부회장 재판이 3부에서 끝날지 대법관 전원 합의체로 넘어갈지 장한지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전망해봤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재 조희대, 김창석, 김재형, 민유숙 이렇게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심을 맡은 조희대 대법관은 삼성 관련 재판과 여러 차례 인연이 있습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7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 사채 업무상 배임 사건을 맡아 박노빈 에버랜드 사장 등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희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에버랜드 전환 사채 발행의 목적은 이재용에게 전환 사채를 몰아줘 회사 지배권을 취득하게 한 행위라며 이재용 부회장이 최종 수혜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 사채 발행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과는 상관없다는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 사건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하고는 전혀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석해 본 바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반면 보수적인 성향으로 평가받는 김창석 대법관은 삼성의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창석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중이던 지난 2009년 이건희 회장의 삼성 SDS 사채 헐값 발행과 이재용 부회장 편법 증여 항소심 재판을 맡았습니다. 김창석 당시 부장판사는 1심보다 배임액이 추가로 227억 원 늘어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건희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일각에서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학자 출신의 김재형 대법관은 전원 합의체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낸 비율이 33.3%, 3건 중 1건꼴로 소수 의견 쪽에 섰을 정도로 소신이 뚜렷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민유숙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법원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정통 판사 출신으로 법리에 충실한 판단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법리대로 할 뿐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그 승마 부분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거의 탄탄한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두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법원 안팎에선 이 부회장 상고심 재판이 일단 대법원 3부에 배당되긴 했지만 결국 대법관 13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 해부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에선 1, 2심에서 판결이 엇갈렸던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과 경영권 승계 현안, 묵시적 청탁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1심과 2심 어느 쪽 재판부 손을 들어줄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수사단이 오늘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의원은 압수수색에 대해 망신주기 과잉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다스가 300억 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스 격리 여직원이 횡령한 120억 원가는 별개의 비자금입니다.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흘러갔는지 등을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사형제 폐지를 위한 정책 권고 마련을 위해 사형제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민 법감정과 생명권 등을 고려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격한 법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방지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월 8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